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셨죠? 5분 더 잘까 그냥 일어날까? 이 고민은 바로 경제학의 시작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무한하거든요. 이걸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린 선택이란 걸 해야 하죠.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대상은 재화라고 하죠. 햇빛이나 공기처럼 무한해서 대가 없이 쓰는 건 자유제. 하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사는 대부분은 경제제입니다. 용도에 따라 나누기도 해요. 지금 제가 마시는 커피처럼 직접 만족을 주면 소비재, 빵을 만들기 위한 오븐처럼 다른 걸 만드는 데 쓰이면 자본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의 비용은 딱 하나, 기회비용만 기억하세요. 내가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진짜 비용입니다. 주의할 점. 이미 써버렸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돈, 즉 기회비용만을 기억하세요. 매몰 비용만은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데 돈 아까워서 끝까지 본다? 그건 경제학적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미 낸 돈은 매몰되었으니 남은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살려야죠. 이제 한 나라가 가진 자원으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생산 가능 곡선 PPC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계 변화율 MRT가 등장하는데요. 총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할 때 버터를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그 비율을 뜻합니다. 보통 총을 더 만들수록 포기할 버터가 많아지는 체증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분석할 때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값은 내생 변수, 밖에서 갑자기 터진 사건은 외생 변수라고 해요. 경제학자는 두 분류로 나눕니다. 현재 실업률은 5%다처럼 팩트만 말하면 실증 경제학,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처럼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규범 경제학입니다. 특정 방식도 중요해요. 특정 시점의 재산은 저량, 한 달 동안 번 소득은 유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처럼 어,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건 아니죠? 이건 인과의 오류입니다. 또 경기장에서 나 혼자 일어서면 잘 보이지만 모두가 일어서면 안 보인다. 이거는 개인에게 맞지만 전체에겐 틀린 구성의 오류입니다. 경제를 볼 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죠. 자, 이제 쇼핑을 하러 가볼까요? 소득을 낼 때 더 많이 사면 정상제, 오히려 안 사게 되면 열등제입니다. 물건끼리의 관계도 있어요. 커피와 홍차처럼 대신할 수 있으면 대체제, 커피와 설탕처럼 함께 써야 하면 보완제입니다. 대체제는 하나가 비싸지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리지만 보완제는 하나가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눈치를 보는 소비, 남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편승 효과, 어, 남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난 안 한다는 속물 효과 스노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 남의 소비가 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게가 세 군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붕어빵 가격이 1,000원일 때 우리 동네에 풀리는 붕어빵은 총 몇 개일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알기 위해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오늘 아주 쉽게 박살내 드릴게요. 자, 여기 두 명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A 사장님은 손이 아주 빨라요. 빵 가격이 1,000원만 돼도 신나서 10개를 구워냅니다. 반면 B 사장님의 재료비를 깐깐하게 따져요.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수지가 안 맞아서 5개만 구우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장님의 개별 공급 곡선입니다. 1,000원이라는 똑같은 가격 조건에서 팔고 싶은 양이 서로 다른 거죠. 자, 이 동네의 공급량을 구해봅시다. 방법은 간단해요. 가격은 1,000원으로 고정해두고 사장님이 말한 수량만 더하면 됩니다. A 사장님의 10개와 B 사장님의 5개를 나란히 더하게 되면 15개가 되죠. 자, 여기서 주목!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수량만 옆으로 늘어났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평으로 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격에서 팔고 싶은 양을 가로축 방향으로 쭉쭉 이어 붙이는 방식인 셈인 거죠. 이렇게 모든 가격대가 뭐 500원일 때, 1,000원일 때, 뭐 2,000원일 때, 뭐 해서 뭐 사장님의 공급량을 옆으로 다 더해서 이으면 드디어 거대한 시장 공급 곡선이 탄생합니다. 개별 공급 곡선보다 훨씬 완만하고 옆으로 펑퍼짐한 모양이 되겠죠?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이 곡선은 옆으로 더 길게 누울 것입니다.
이제 누가 시장 공급 곡선을 어떻게 구해?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가격을 고정하고 양을 옆으로 다 더하면 돼! 라고 해요. 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면 단연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는 호탄력성, 그리고 그 그래프의 미세한 한 점에서 측정하는 점탄력성이 있죠.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내리는 게 이득일까요? 그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 탄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거는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손님이 뚝 끊깁니다. 이때는 가격을 많이 내려서 많이 파는 총수입 증대에 유리하죠. 근데 이제 비탄력적인 것들은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들은 삽니다. 이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총수입을 늘리는 길이죠. 여기서 총 소득 탄력성을 더해볼까요? 내 월급이 오를 때 더 사면 정상제, 덜 사면 열등제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또 어떨까요? 커피값이 오를 때 홍차 수요가 늘면 둘은 대체제, 설탕 수요가 주면 둘은 보완제가 됩니다. 어, 시장 거래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소비자 이윤은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낸 가격을 뺀 이득입니다. 5,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3,000원에 샀다면 2,000원만큼 행복한 거죠. 생산자 이윤은 사장님이 받아야겠다는 최소 금액보다 실제 받은 가격이 높을 때 생기는 이득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게 사회적 후생이고 시장이 자유로울 때 이 면적이 가장 커집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개수당 매기면 종량세, 가격을 일정 비율로 매기면 종가세라고 하죠. 세금은 보통 생산자에게 물리지만 사장님은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슬쩍 떠넘깁니다. 이걸 조세 전가라고 해요. 결국 누가 실제로 세금을 내게 될까요? 그건 귀착의 문제입니다. 어, 힘이 약한 쪽이 보통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낸다고 봐야죠. 담배처럼 끊기 힘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물건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소비자가 거의 다 독박을 쓰는 원리죠. 반대로 보조금은 잉여를 늘려주지만 세금이든 보조금이든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상하 경제적 손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안 사하게 되는데 어떤 거는 비싸져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사게 되죠. 경제학은 이걸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외부의 자극에 내 지갑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3대 탄력성,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어, 알아봅시다. 이제 아주 긴 예시로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한지를 보죠. 탄력적인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이나 명품입니다. 이제 이번 여름 발리 항공권이 만원에서 150만원을 올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주도 여행이나 가자 하면서 계획을 취소하죠. 가격이 오른 것보다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대체할 것이 많고 꼭 당장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인 경우는 반면 환자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이나 담배를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 가격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주사를 절반만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합니다. 이런 필수제들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별로 안 변하는 비탄력적인 성격을 띱니다. 꿀팁은 사장님들이 세일 행사를 자주 하는 품목은 보통 탄력적인 물건들이에요. 이제 가격을 조금만 깎아도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총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나의 민감도, 소득 탄력성은 지갑
사정에 따른 소비 선호도의 변화, 교차 탄력성은 물건 사이의 묘한 관계. 자,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쓸 때 이제 늘 최고의 만족을 얻고 싶어 하죠. 경제학에서는 이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만족도를 10점, 20점처럼 숫자로 잴 수 있다고 믿는 걸 기술적 효용이라고 해요. 오늘 이 효용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을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얻는 전체 효능감이 총효용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더 먹을 때 추가되는 만족감이 바로 한계 효용이죠. 그런데 첫 조각은 눈물만큼 맛있지만 다섯 번째 조각째는 배가 불러서 처음만 못하죠.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이 0이 될 때, 즉 더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 하는 순간에 총 효용은 최대가 됩니다. 여기서 가치의 역설이 나옵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라 총 효용이 엄청나지만 흔해서 한계 효용은 낮아요. 반면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쓸모없지만 아주 희귀해서 마지막 한 단위의 만족감이 한계 효용이 굉장히 크고 가격도 비싼 거죠. 돈이 무한하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산선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최대 조합할 수 있는 선을 최대 살 수 있는 최대 조합을 선으로 그은 것이죠. 여기서 한계 효용 균등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사과에 쓴 1원당 만족감과 포도 1원에 쓴 1원당 만족감이 같아야 한다는 원리예요. 만약 사과 1원당 만족감이 더 크다면 당연히 포도를 줄이고 사과를 더 사야겠죠? 이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소비자 균형 조건입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과 1순위, 그 다음 포도 이런 식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시간 편찬식 선호를 갖기도 합니다. 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우선순위가 너무 확실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참 까다로운 분들이죠. 숫자로 재기 힘든 만족감은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합니다. 이 조합이나 저 조합이나 내 행복감은 똑같아, 무차별해 하고는 점들을 이은 선들이죠. 이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포도의 양이죠. 이제 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함수는 코프 더글라스 효용 함수입니다. ux, y는 x의 a승, y의 b승 형태인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각 재화에 꼬박꼬박 지출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예쁜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소고기의 가격이 내렸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대체 효과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상대적으로 싸졌네? 소고기를 더 사자. 소득 효과는 가격이 내리니 내 실제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진 기분이야. 더 많이 사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둘이 합쳐져서 수요가 되지만 기펜제라는 이상한 녀석은 가격이 내려도 오히려 안 삽니다. 너무 가난해서 감자 가격이 내려가자 남은 돈으로 고기를 사 먹느라 감자 수요를 줄여버리는 시기죠. 이런 변화를 측정할 때 원래 행복을 유지하는 비용을 보상 변화, 가격에서 행복을 예전 돈으로 환산한 걸 대등 변화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소득이 오를 때 특정 재화의 이제 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앵겔 곡선도 이제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난 사과보다 포도가 좋아 라고 말하는 건 믿을 수 없죠. 현시 선호 이론은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고 보고 취향을 알아냅니다. 여기엔 규칙이 있어요. A가 B보다 비쌀 때 A를 샀다면 나중에 B를 살 때 적어도 A가 예전보다 비싸져야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약공리,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도 모순이 없다고 하는 강공리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잘 사게 되었는지 수량지수와 가격지수로 꼼꼼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가 불확실할 때 소비자 균형입니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험을 들죠.
이때 내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돈과 불확실하지만 대박날지 모르는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나 떨기 싫으니까 이 정도 비용은 더 낼게 라고 하는 마음의 비용입니다. 이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인데요. 자,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효용함수 콥 더글라스입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지수의 합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효용함수가 u는 x의 0.6승, u는 x의 0.6승, y 0.4승이라면 여러분은 소득에 얼마든 상관없이 전체 소득의 60%는 반드시 x제에 40%는 y제에 쓰는 고집쟁이 쇼핑객이라는 뜻입니다. 이 함수는 원점에 대해 아주 예쁘게 오목한 모양을 가집니다. 즉 한 종류만 몰빵해서 소비하기보다는 두 물건을 적절히 섞어서 소비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평균을 선호하는 인간을 본심을 잘 나타내죠. 이제 가성비의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가성비의 수학적 결론입니다. 균형 조건은 따로 표현되는데요. 좌변은 MRX,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X제 하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Y제 양입니다. 우변은 가성비인데요. 시장에서 정해진 X제 하나를 사기 위해 실제로 줘야 하는 Y제 양입니다. 내 마음과 시장의 가격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우리의 행복은 최대가 됩니다. 만약 내 마음이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X제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X제를 더 사야 균형으로 가겠죠? 자, 엔겔곡스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면 사는 것들. 독일의 통계학자 엔겔이 발견한 규칙입니다. 소득이 변할 때 특정 재화의 소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죠. 필수제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크게 안 늘어요. 엔겔곡선이 가파르게 오래갑니다. 쌀이나 소금 등이 있죠. 자, 사치제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이때다 하고 엄청 삽니다. 곡선이 완만하게 옆으로 눕죠. 해외여행이나 명품이 있습니다. 열등제는 돈을 많이 벌수록 오히려 안 삽니다. 엔겔곡선이 뒤로 확 꺾여버립니다. 구제옷이나 저가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 단골 문제죠. 가격이 변해서 내 행복도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돈으로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보상 변화는 가격이 내려가서 내가 더 행복해졌을 때 바뀐 가격 하에서 예전만큼 행복만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돈을 뺏어와야 할까를 묻는 겁니다. 즉 변화된 상태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금액이죠. 대등 변화는 가격이 변하기 전 상태에서 가격이 변했을 때만큼의 행복에 미리 주려면 돈을 얼마나 더 줘야 할까를 따지는 겁니다. 즉 가격 변화가 가져다줄 행복과 동등한 소득 변화액을 찾는 것이죠. 자, 가격 인하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소고기 가격이 반값이 됐다고 해보죠. 우리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대체 효과였는데요. 돼지고기 살 돈으로 소고기 사는 게 이득이네 하며 소고기 소비를 늘리는 현상입니다. 소득 효과는 어라? 가격이 내려가니까 내 실제 월급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 돈이 남네? 소고기를 더 사자 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수요가 대폭 늘지만 기펜제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잡아먹어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사장님들, 알바생을 무작정 늘린다고 붕어빵이 무한정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알바생을 한 명 더 뽑았을 때 추가되는 붕어빵 한 개 생산은 알바생을 한 명 더 뽑았을 때 추가되는 붕어빵 양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달라져서 쭉쭉 늘어나지만 나중엔 기계 하나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부딪히며 효율이 떨어지죠. 평균 생산 AP는 붕어빵 전체 알바 수로 나눈 1인당 생산량입니다. 여기서 생산의 3단계가 나타납니다. 1단계는 알바생을 뽑을수록 1인당 효율이 늘어나는 구간. 여기선 더 뽑아야 되고요. 이제 2단계는 총 생산을 늘리지만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구간. 가장 합리적인 선택 지점입니다. 3단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히려 방해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하지 마세요. 자, 장기적으로는 기계도 늘릴 수 있죠.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등량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에요. 기계 한 대를 들일 때 알바생 며칠 줄여도 돼? 라고 하는 비율이죠. 이 곡선이 꺾이는 지점을 연결한 분계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기계를 늘려도 오히려 생산이 줄어드는 비경제적 구간이거든요. 자, 기업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코옵 더글라스는 노동과 자본을 적절히 섞어 쓰는 가장 흔한 스타일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아주 유연하죠. 레온티에프는 바늘과 실처럼 딱 정해진 비율만 사야 합니다. 기계 한 대에 사람 한 명이 필수인 공장 같은 곳이죠. 이제 L자 그래프나 뭐 이런 거죠. 선형함수는 기계가 사람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대체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레온티에프는 0, 대체 불가, 선형은 무한대, 완전 대체이죠. 자, 사장님의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비용의 조합이 등비용선입니다. 이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바로 생산자 균형. 여기서 바로 생산하면 이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물건 하나를 더 만드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MC, 한 개 비용입니다. 공장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 생산을 늘릴수록 처음에 싸지다가 나중엔 급격히 비싸집니다. 장기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공장 규모도 바꿀 수 있죠. 여러 단기 비용 곡선들의 아랫부분을 포장지처럼 감싸며 연결한 선이 장기 비용 곡선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위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라고도 하는데 한 회사가 구두를 만들고 다른 회사가 가방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 한 회사가 구두와 가방을 동시에 만들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현상이죠. 가죽 공 가죽 공장을 같이 쓰고 마케팅도 같이 하니 효율이 좋은 겁니다. 짬짜면이나 치킨집에서도 치킨집에서 피자를 파는 것이 좋은 예시죠. 사장님들의 영원한 숙제.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적게 쓰면서 물건을 제일 많이 만들까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는 공장의 성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세 가지 생산 함수로 나누죠. 오늘 이 함수들의 정체와 등량 곡선, 분계선, 등비용선까지 기업의 경제학의 뼈대를 완전히 조립해 드리겠습니다. 자,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 가장 표준적인 공장의 모습입니다. 노동 L과 자본 K가 어느 정도 서로 대신할 수 있죠. 스마트폰 공장을 떠올려 보세요. 숙련된 조립工 10명의 할 일을 자동화 로봇 한 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봇이 비싸지만 다시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죠. 노동과 자본 중 하나라도 0이라면 생산량이 0이 됩니다. 즉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기계만 있어도 안 된다는 자극히 상식적인 조화를 중시합니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이제 바늘과 실의 운명 같은 건데요. 노동과 자본이 고정된 비율로만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택시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택시 한 대당 운전기사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가 100대인데 기사가 한 명뿐이라면 택시는 한 대밖에 못 움직이죠. 반대로 기사가 100명인데 택시가 한 대뿐이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L자 모양이 나타납니다. 꺾이는 점을 벗어나 한쪽만 늘리는 건 자원 낭비라는 뜻이죠. 선형 생산입니다. 완벽한 세대 교체. 노동과 자본이 서로 완벽하게 1대1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창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 명이 하루에 박스 10개씩 옮기는데 키오스크 로봇 한 대도 정확히 박스 10대로 옮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 중 싼 녀석만 골라서 써도 무방하죠. 등량곡선 모양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등량곡선을 100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이은 선입니다. 소비자에서는 무차별 곡선과 형제라고 보면 돼요. 자, 등량 곡선이 예쁜 곡선이라고 해서 모든 구간이 다 쓸모 있는 건 아닙니다. 분계선은 어, 생산의 유효 범위를 정해줍니다. 식당 주방이 좁은데 사람만 계속 늘린다고 해볼까요?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서로 부딪히느라 오히려 요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는 사람 한 명을 더 뽑았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드는 한계 생산이 마이너스인 구간에 진입하죠. 이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 분계선입니다. 똑똑한 사장님들은 절대 분계선을 넘어가는 무의미한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분기선 안쪽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생산 영역이죠. 등비용선, 사장님의 지갑 사정. 자, 공장의 능력치도 알았으니 돈 얘기를 해봅시다. 사장님 주머니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등비용선은 주어진 총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뭐 공식은 총 비용은 뭐 임금 노동자 수 더하기 임대료 자본 수인데, 이제 임금이 비싸지면 직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며 안쪽으로 좁아집니다. 그럼 사장님은 고민에 빠지죠. 아, 인건비 비싸네, 기계를 더 들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 균형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최소 비용의 성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등비용선을 목표로 하는 등량 곡선과 딱 접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지점은 조건입니다.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동 자본 비율과 시장에서 결정된 노동 자본의 가격 비율이 일치할 때, 이 지점에서 생산할 때 사장님은 가장 적은 돈으로 목표량을 달성하며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자, 가격 차별의 세 가지 등급입니다. 독점 기업은 똑같은 물건을 사람마다 다른 가격에 파는 가격 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1급 가격 차별입니다. 이걸 탈탈털기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독심술사입니다. 소비자가 최대 얼마까지 내 용기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가격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가 0이 되고 모든 이득은 생산자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효율적인 수준까지 늘어나 사회적 후생 손실은 의외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2급 가격 차별은 많이 사면 깎아줄게 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모르지만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하나 사면 1,000원, 3개 사면 2,500원 같은 같은 수량 할인이나 전기 요금 누진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나게 유도하는 전략이죠. 3급 가격 차별은 그룹별로 다르게 가격 차별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나누어 가격을 다르게 매깁니다. 조조 할인, 학생 할인, 군인 할인입니다. 가격에 민감한 학생들에게는 싸게 받고 덜 민감한 직장인에게는 비싸게 받는 식이죠. 자, 그리고 2부 가격제입니다. 자, 가격을 두 단계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기본 요금으로 먼저 받고 그 안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돈을 또 내게 하는 거죠. 코스트코의 회원비나 헬스장의 가입비, 월 회비 시스템도 2부 가격제입니다. 독점 기업은 사용료를 한계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많이 쓰게 유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입장료 명목으로 싹 걷어갑니다. 자, 다공정 독점입니다. 공정이 여러 개라면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A, B 두 군데서 물건을 만드는 독점 기업입니다. 사장님은 어디서 더 만들지 고민할 때 각 공장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A 공장에서 만드는 게 비싸다면 당연히 B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전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MC는 M월이라는 이제 지점에서 전체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자, 조세가 독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부는 독점 기업의 과도한 이윤을 환수하기 위해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종량세과 정액세가 있는데요. 물건 한 개당 얼마씩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종량세고요. 사장 입장에서는 한 개 비용, MC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죠. 정액세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시불로 1,000만원 내!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고정비용만 늘리는 셈이라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순이익만 깎이는 방식이라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뺏어오고 싶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자연 독점입니다. 태생이 독점인 산업인데요. 억지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사업 특성상 독점이 더 훨씬 효율적인 경우입니다. 상수도, 철도, 전기처럼 초기 설비 비용이 엄청난 사업에서 나타납니다. 물건을 만들수록 평균 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강력하게 작동하죠. 여기에 경쟁자가 들어오면 중복 투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손해라 보통 정부가 허가해주는 대신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 외부성과 경제 실패입니다. 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선다고 다 해결될까요? 정부도 정보가 부족하다던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그리고 관료자의 비효율성 때문에 시장을 더 망치기도 합니다.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리는 형상 등이 대표적이죠. 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실질적인과 금전성, 뭐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주범 중 하나가 외부성입니다. 그 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걸 말하죠. 먼저 실질적인 외부성은 현실의 생산이나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옆집의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것이죠. 반면에 금전적 외부성은 시장 가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동네에 힙한 카페가 생겨서 내 빌라의 전세가가 오르는 건 가격 법칙에 따른 것이라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이 외부성은 생산 외부성과 소비 외부성으로 나뉩니다. 생산 외부 불경제는 이제 공장이 화학 물질을 뿜내며 주변 양시장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사적인 비용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크죠. 소비의 외부 경제는 내가 정원에 예쁜 꽃을 심어서 길 가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적 만족보다 사회 전체가 누리는 이득, SMB가 더 큽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이 있습니다. 매연을 뿜는 공장에 세금을 매겨 강제로 생산을 줄이게 하거나 피구세, 예를 들어서 이론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피조 보조금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 오염시키는 기업에게 공장 가동을 줄이면 돈 줄게 하는 감산 보조금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오염 기업들을 시장에 진입하게 만든 부작용이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직접 규제도 있습니다. 매연 배출량 및 이제 몇 톤 이하로 줄여 안 그럼 영업 정지하는 하고 법으로 때려막는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아니면 머지닝 합병이 있습니다. 공장과 양식장을 아예 한 회사가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사장님이 자기 양식장의 물고기가 죽을까봐 알아서 매연을 줄이겠죠.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입니다. 코지의 정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대박 이론입니다. 소유권만 확실히 정해주면 협상 비용이 없을 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보조금을 주고받으며 최적의 균형을 찾는다는 기적의 논리이죠. 이거는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뒤에서도 더 설명해 보겠지만 주로 매연을 많이 예시로 드는데 누가 매연을 되게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근데 이 매연 배출권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매연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에게 이제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매연을 줄여줘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균형이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매연 양을 좀 줄여줄래 하면 이 100만 원에서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유권만 누구 정해주면 각자 알아서 이렇게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을 결정하겠다. 이게 코즈의 정리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염 배출권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매연 총량을 100톤이라고 못 박아두고 기업에게 배출권 증서를 나눠준 뒤 자기들끼리 사고팔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염을 줄이기 쉬운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고 오염을 줄이기 힘든 기업은 배출권을 사야 하죠. 결국 한계 오염 정화 비용이 오염 배출권 가격과 같아진 지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되며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이 줄어듭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자, 모두의 가축을 기르는 공공 목초지가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니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소를 끌고 와 풀을 먹이죠.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됩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없어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경합성은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있는 비배제성이 결합할 때 생기는 비극이죠. 국방, 치안, 가로등 같은 공공재는 돈을 안 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혜택을 본다고 남의 몫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속으로 남이 돈을 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난 공짜로 봐야지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안 들려고 해서 늘 과소 공급되죠. 이제 여기서 사용재, 가치재, 비가치재의 공급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인 사용재는 시장에서 내는 가격이 다 같습니다. 대신 먹는 양이 다르죠? 그래서 적정 공급을 구할 때 수요 곡선을 가로로 더하는 사무엘슨 조건을 씁니다. 반면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은 같은데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가상의 수요 곡선을 세로 높이로 더해 사회적 가치를 구하는 린달 조건을 여기서 사용하죠.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해 강제로 소비를 권장하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가치재, 반대로 마약이나 담배처럼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비가치재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특별한 재화들입니다. 역성탈과 해결책입니다. 거래를 할 때 한쪽만 정보를 쥐고 있는 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정보가 없어서 똥을 고르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하죠. 가장 유명한 게 중고차 시장 레모마켓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은 차만 가득하고 좋은 차 피치는 사라지는 현상이죠. 은행이 대출해줄 때 사기꾼만 몰리는 신용할당 현상도 일종의 역선택의 일종입니다. 정보가 없는 쪽이 꼼수를 써서 걸러내는 선별, 정보가 있는 쪽이 내 물건이 진짜 좋다고 증명하는 신호 발송, 그리고 대기업이 브랜드 이름을 걸고 신뢰해주는 편품과 표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분야의 레전드 스펜스 선호 모형을 자세히 볼게요. 대학교 졸업장이 이 능력을 증명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스펜스 말에 따르면 기업은 지원자의 실제 능력을 모릅니다. 이때 대학 졸업장이 신호 역할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졸업장을 따는데 드는 고통과 비용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졸업장을 따기 위해 겪는 비용보다 훨씬 작아야 합니다. 만약 멍청한 사람이 졸업장을 따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 사람은 대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졸업장이 있네? 쟨 고생산적이구나 라고 똑똑한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되죠. 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해 시장을 둘로 갈아내는 것을 분리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슬프게는 대학이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나 이 정도는 고통 참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비용 지출 수단이라는 씁쓸한 이론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효율 임금. 자, 계약을 맺은 후 주인이 안 본다고 딴짓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병원에 과하게 입원한다던가 시장에 안 볼 때 스마트폰을 보는 직원이 예시죠. 이를 막기 위해 시장님은 평균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효율임금 전략을 씁니다. 너 여기서도 잘리면 이 정도 주는 데 없다? 열심히 해라 라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어 딴짓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은 인간을 컴퓨터처럼 완벽하고 이성적인 존재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틈을 파고든 학문이 행동경제학입니다. 먼저 전망이론입니다.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주창한 전망이론은 인간이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느끼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중거점의 의존성은 인간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기준점에서 내 재산이 늘었냐 줄었냐에 집착합니다.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작년에 1억 5천을 받았다면 지금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중거점이 1억 5천이니까요. 민감도 체감성도 있습니다. 만원 벌다가 2만원 벌면 엄청 기쁜데 1억 벌다가 1억 만원 벌면 아무 감흥이 없죠? 이익이나 손실의 액수가 커질수록 뇌가 느끼는 민감도는 묻어집니다. 손실 회피성도 있습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인간은 1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배 넘게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실을 극도로 두려워하죠. 확실성 효과와 반사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성 효과는 인간은 확실한 이익을 비정상적으로 좋아합니다. 100만원 확률로 80만원 받기 vs 85만원 확률로 100만원 받기를 주면 대부분 안전하게 앞쪽을 선택합니다. 반사 효과. 하지만 손실 구간으로 가면 정반대가 됩니다. 100% 확률로 80만원 잃기 vs 85% 확률로 100만원 잃기를 주면 사람들은 손실 회피를 하기 위해 대박을 노리며 85% 확률의 도박을 택합니다.
주식 계좌가 파란불일 때 물타기를 하다가 파산하는 이유가 이 반사효과 때문입니다. 부존효과, 단내리효과, 프레임 효과가 있습니다. 부존효과는 내 물건이 되는 순간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병입니다. 평범한 컵인데 내 컵이 되면 중고로 팔 때 남이 비싸게 부르는 심리죠. 단내림 효과는 처음 본 숫자가 뇌에 닻이 내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원래 가격 100만원 하지만 오늘만 29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라는 숫자에 닻이 내려 지갑이 열게 되죠. 현상 유지와 디폴트 현상도 있습니다. 인간은 바꾸는 걸 귀찮아합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기본 설정 디폴트 값을 그대로 두는 현상이 있죠. 장기 기증 제도를 기본 가입, 거부시 타이트로 바꿨더니 기증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사례가 유명합니다. 프레임 효과가 다르고 다른 법입니다. 의사가 이 수술은 생존율이 90%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할 때 환자가 느끼는 공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적 회계도 있습니다. 똑같은 10만원인데 땀 흘려 번 돈은 아껴 쓰고 복권으로 당첨된 돈은 유흥비로 쉽게 써버리는 뇌의 착각입니다. 자,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아까 2부에서 말을 했죠. 이미 돈을 내거나 돌려받을 수 없는데도 본전이 생각나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거나 불행한 연애를 이어가는 바보같은 심리이다. 이제 쌍곡선의 할인과 지수형 할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깎는 지수형 할인을 쓴다고 봅니다. 오늘 10만원과 내일 11만원의 가치와 차이 비율이 1년 뒤 하루의 가치 차이 비율과 늘 한결같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인간은 쌍곡선 할인을 합니다. 먼 미래의 일은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막상 그날이 현재로 다가오면 마음이 급변하죠. 예시로 너 1년 뒤에 다이어트 할래? 하루 뒤에 다이어트 할래? 물으면 하루라도 미루지 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운동 갈래? 내일 운동 갈래? 하면 무조건 내일 갈래라고 하죠. 이처럼 시간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걸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하며 인간이 태생적으로 근시안적인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고 공정성을 따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정부가 저에게 100만원을 주고 제 마음대로 제안자로서 구경꾼인 여러분과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 제안을 수락하면 둘 다 돈을 챙기지만 여러분이 거절하면 둘 다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통적인 경제학대로라면 제가 너 1만원만 가져 내가 99만원 가질게 해도 여러분은 수락해야 합니다. 영원보다는 1만원이라도 버는 게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은 에라 더러워서 안 갖는다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인간은 이익만큼이나 공정함과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외부성과 공공재의 맛보기를 봤다면 오늘은 정수를 가르치는 심화 파트입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뒤엉켜지는지 외부성 4가지 유형을 완벽하게 분류해보고 공공재를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린달 조건과 사무엘슨 조건을 본질을 아주 쉽게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외부성은 크게 생산 과정에서 생기냐 소비 과정에서 생기냐로 나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득을 주면 경제, 피해를 주면 불경제라고 하죠. 이 둘을 조합하면 4가지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구체적인 예시로 마스터해봅시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 물건을 만들 때 의도치 않게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화학공장과 주변 양식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화학공장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기들 이윤만 챙기면 끝입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비용만이죠. 원자재 값과 인건비만 비용이죠. 하지만 공장이 뿜어낸 폐수 때문에 옆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합니다. 이 물고기 값은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비용이란 뜻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 SMC가 됩니다. 이 수식과 특징은 사적 비용에는 환경오염이라는 피해가 더해지므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훨씬 커집니다. 기업은 이 환경오염 비용을 계산해 넣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항상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의 외부 경제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보상을 안 받으면 사회에 이로운 효과를 내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 과수원 사장님과 양봉업자는 상부상조 강제 사례입니다. 과수원의 사장님이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고 가꾸는데 옆집 벌꿀이 와서 사과꽃의 꿀을 마음껏 따갑니다. 과수원 사장님 덕분에 양봉업자는 꿀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하지만 양봉업자가 과수원 사장님께 돈을 주진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기업이 생산한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즉 사회적 관점에서 순수한 비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이 경우 사장님은 남 좋은 일 시키는지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므로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소비의 외부 불경제도 있습니다. 물건을 소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길거리 흡연이나 아파트 층간소음 혹은 출퇴근 시간에 나홀로 운전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내 차에 기름을 넣고 운전할 때 나는 개인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길 가는 행인들은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은 나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는 피해를 보죠. 수직 같은 등은 개인의 만족보다 사회 전체가 누리는 실제 만족이 SMC가 더 깎여 나갑니다. 즉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내 만족을 위해 담배를 피우고 차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에 맡기면 항상 과다 소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의 외부 경제입니다. 내 돈 쓰고 내가 소비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방 접종 구접이나 마당의 예쁜 정원 가꾸기입니다. 내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내가 안 아파서 좋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아주므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돈을 들여 집 앞마당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이 무료로 멋진 야경을 즐기며 행복해하죠. 개인의 만족보다 사회 전체가 얻는 행복의 총량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사 맞기 아프고 트리 꾸미 귀찮으니까 시장에 두면 항상 과소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감 주사를 공짜로 맞춰주며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자, 2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내고 사고 일반적인 물건과 가로등 국방과 같은 공공재는 적정량을 구하는 공식이 완전 다릅니다. 이 핵심을 풀어주는 두 가지 조건, 사무엘슨과 린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자, 경제학의 거장 풀 사무엘슨이 정립한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재의 수량을 더하고 공공재의 가치는 더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용재는 수량을 더하고 공공재는 가치를 더한답니다. 사과 시장을 가볼게요. 사과 가격이 1,000원으로 정해지면 철수는 2개를 먹고 영희는 3개를 먹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수량이 제각각이죠. 따라서 사과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구할 때는 시장 가격에서 각자가 원하는 수량을 가로로 합산합니다. 균형 조건은 MRXA는 MRXB는 MRT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관적인 가치 MRX가 시장 가격 비율과 똑같아질 때 사과가 적정하게 공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공공재인 경우 하지만 공공재인 가로등은 다릅니다. 가로등이 동네에 한 개 설치되면 철수도 가로등 한 개의 불빛을 다 쓰고 영희도 똑같이 가로등 한 개의 불빛을 통째로 씁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소비하는 수량이 무조건 동일합니다. 그 대신 그 가로등을 보며 철수가 느끼는 가치 지불 용이액은 300원인데 영희는 밤눈이 어두워 700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죠. 즉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를 구할 때는 수량을 더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수량에서 각자가 내고자 하는 금액을 세로로 합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사무엘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공공재에 더하는 주관적인 가치를 전부 다 더한 값이 공공재를 만드는데 실제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져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한 양의 공공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린달 조건입니다. 너가 감동한 만큼 세금 내! 라는 겁니다. 사무엘슨 조건이 전부 합친 가치가 비용과 같아야 돼 라는 거시적인 정답을 알려줬다면 스웨덴의 경제학자 에릭 린달은 그럼 그 비용을 개인에게 어떻게 쪼개서 걷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자발적 교환 모형이죠. 린달은 공공재의 적정 공급과 비용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가로등 하나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든다고 해봅시다. 린달과 철수가
영희에게 물어봅니다. 철수야, 너 가로등 비용의 30% 낼래? 영희야, 너는 70% 낼래? 이때 철수가 그 가격 비율이면 가로등 5개나 설치하는 거 찬성이라고 하고, 영희도 나도 그 비율이면 가로등 5개가 딱 좋아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원하는 공공재 수량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처럼 각자가 공공재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에 비례해서 비용 부담의 비율을 자발적으로 나눠 가질 때 공공재가 적정하게 공급된다는 것이 린달 조건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론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무임승차자의 문제이죠. 실제 현실에서 철수와 영희에게 물어보면 자기 세금으로 깎으려고 전 가로등에 있어도 그만인데요. 속마음은 진정한 신호를 숨기기 때문에 린달 조건은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익자의 부담 원칙과 린달 가격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 자, 사용자의 적정 공급 곡선입니다. 자, 여러분 마트에 가서 커피를 살 때 우린 가격표를 보고 이 가격이면 3개만 사야지, 난 비싸니까 1개만 살래 하고 각자 다른 양의 장바구니를 담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당연한 행동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사과가 총 몇 개나 공급되는 게 가장 완벽할까를 계산해냈습니다. 이걸 바로 사용자의 적정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공식의 진짜 의미를 자막과 함께 쉽게 쪼개드릴게요. 사용제, 즉 우리가 돈 주고 사고 사용제, 즉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일반적인 물건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돈 안 내고 못 먹고, 돈 안 내면 못 먹고, 배제성이죠. 내가 먹으면 남은 못 먹는다라는 경합성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사용제 시장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사과 마트 가격이 1,000원이면 철수에게도 1,000원, 영희에게도 1,000원이죠. 대신 그 가격에서 각자가 소비하는 수량은 제각각입니다. 1,000원일 때 철수는 2개 사고 싶어 하고, 영희는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3개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동네 전체 사과 수요는 총 몇 개일까요? 2개와 3개를 더한 5개입니다. 자, 그래프로 더해볼게요. 가격은 1,000원으로 고정된 채 수량만 옆으로 2 더하기 3을 해서 5가 됐죠. 경제학에서는 사용자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으로 합산해서 구한다고 말합니다. 수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MRXA가 MRXB, 그리고 이게 MRTXY, 이게 사용자의 적정 공급 곡선인데요. 자, 수식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알맹이는 정말 쉽습니다. 여기서 MRX 한 개 대체율은 소비자의 속마음입니다. 나 사과 한 개 더 먹으려면 내 소중한 오렌지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어라는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인 것이죠. 반면에 MRT는 공장 사장님의 현실입니다. 나 사과 한 개 더 만들려면 오렌지 몇 개 만드는 거 포기해야 하지 않은 생산의 기회비용 비율입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철수도 영희도 마트의 사과 가격과 오렌지 가격 비율을 보고 정확히 자신의 만족도를 시장 가격에 맞추어 쇼핑을 끝내게 됩니다. 철수의 가성비도 맞췄고 영희의 가성비도 맞춘 상태이죠. 동시에 생산자 역시 시장 가격을 보고 사과를 만드느라 시장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격에 딱 맞추게 됩니다. 결론, 가격이란 징검다리 때문에 철수의 마음과 영희의 마음이, 그리고 사장님의 공장 사정이 완벽하게 삼위일체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가 이뤄지는 지점에서 생산된 사과의 양이 이 사회에서 단 한 개의 낭비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된 적정 공급량이 됩니다. 자, 과점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만약에 경쟁자가 나 말고 딱 한 명 더 있다면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까요? 내가 가격을 내리면 저쪽에서 복수를 할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경제학에서 이를 과점 시장이라고 부르고, 이들의 피말리는 눈치 싸움을 분석하기 위해 수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게임 이론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점 모형부터 경매의 이론까지 경제학의 가장 짜릿한 심리적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빼놓는 내용 없이 아주 자세하게 털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과점 시장입니다. 자, 과점 시장과 비가격 경쟁입니다. 과점 시장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3사나 전 세계 코카콜라 시장이 대표적이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 이윤에 직격탄을 날리죠. 그래서 과점 기업들은 함부로 가격을 내리는 어, 치킨 게임을 하기보다는 광고, 디자인, 서비스, 사은품과 같은 비가격 경쟁에 목숨을 겁니다. 갤럭시 아이폰이 가격 깎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카메라 성능과 감성 마케팅으로 싸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허쉬마 허핀달 지수입니다.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독점화됐는지 어떻게 측정할까요? 정부가 기업 합병을 심사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허쉬마 허핀달 지수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100%인 독점 기업 한 개만 있다면 100의 2승 만이 됩니다. 반대로 20%짜리 기업이 5개가 있다면 20의 2승 즉 2000이 되죠. 이 지수가 만에 가까울수록 독과점이 시장 심한 상태이고 정부는 기업 결합을 불허하게 됩니다. 비경쟁 행위와 축적 변이가 있습니다. 과점 기업들이 대놓고 싸우지 않고 서로 묵인하는 것을 비경쟁 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분석할 때 핵심 개념이 바로 추측 변이입니다. 내가 생산량을 한 개 늘릴 때 경쟁사가 자신의 생산량을 얼마나 변화시킬까라고 말하는 추측 변화 표를 나타냅니다. 이 추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점 시장 운명을 가르는 3대 크래시 모형이 탄생합니다. 시장에 딱 두 개의 기업 A, B만 있다고 있는 상태에서 세 학자의 배틀이 시작됩니다. 꾸르노 모형은 상대를 동등하게 보고 동시에 생산량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측 변이가 0이라는 거죠. 슈타켈 버그 모형은 덩치 큰 선도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지르고 추종 기업이 따르는 겁니다. 베르트랑 모형은 동시에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결국 완전 경쟁 시장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꾸르노 모형입니다. 눈치 보며 생산량 정하기. 프랑스 경제학자 꾸르노는 기업들이 생산량으로 경쟁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은 내가 생산량을 바꾸더라도 상대방은 기존 생산량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즉 추측 변이가 0인 상태이죠. A와 B는 상대방의 생산량에 대응하는 나의 최적 생산량 선인 반응 곡선을 그리고 두 반응 곡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균형이 생깁니다. 독점보다는 생산량이 많겠지만 완전 경쟁보다는 적은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슈타켈 버그 모형입니다. 형 오른다. 너 따라와. 슈타켈 버그는 시장에 서열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보력이 좋고 덩치가 큰 선두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질러버리면 힘이 약한 추종 기업은 선두 기업이 눈치를 보며 남은 수량만큼만 생산하는 순차적 게임입니다. 어, 선두 기업이 선두 기업은 추종 기업이 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놓고 행동하므로 꾸르노 모양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서 이윤을 독점하는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베르트랑 모형입니다. 베르트랑은 정반대로 현실의 기업들은 수량이 아니라 가격으로 싸운다고 반박했습니다. A와 B가 똑같은 품질의 생수를 파는데 동시에 가격을 책정한다고 해보죠. 생산자는 단돈 1원이라도 싼 집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럼 두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손님을 뺏어오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덤핑 경쟁은 언제 멈출까요? 기업이 만드는 최소 비용이 한 개 비용 수준까지 떨어져야 끝이 납니다. 기업이 단 두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데도 결과는 놀랍게도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은 파국을 맞이하죠. 이를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굴절 수요 곡선입니다. 베르트랑 모형과 달리 현실의 과점 시장을 보면 가격이 몇 년 동안 꼼짝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경제학자 스위츠는 이를 굴절 수요 곡선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점 시장님의 머릿속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격을 올리면 남들은 안 따라올 거고 내가 가격을 내리면 남들도 다 따라 내릴 거다. 이 때문에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 곡선이 꺾이게 굴절되고 기업의 한계 수입이 곡선 거대한 수직 불연속 구간이 생깁니다. 그 결과 웬만큼 재료비가 오르거나 내려도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르텔의 이윤과 불안정성입니다. 야, 우리 맨날 눈치 보면서 싸우지 말고 아예 합쳐서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자. 이게 바로 불법 단합인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시장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한 뒤 수익을 나눠 갖도록 약속하죠. 하지만 카르텔은 태생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약속된 가격보다 높다 보니 나 혼자 몰래 가격을 10원 낮춰서 밀수하듯이 팔면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거든요. 결국 내부의 배신의 유인 때문에 카르텔은 정부가 잡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되는 운명을 가집니다.
가격 선도 이론과 불완전 단합. 대놓고 각서를 쓰고 탄압을 하면 철빵이니까 기업은 은밀하게 불완전한 단합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가격 선도 이론입니다. 시장 대장 기업이 내일부터 우유 가격을 100원씩 올립니다 라고 중대를 메고 가격을 선도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법적 합의 없이 눈치껏 꼬리를 물고 따라 올리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눈치 싸움을 수학적 모델로 완성한 게임 이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용의자의 딜레마입니다. 자, 두 명의 용의자 A, B가 독방에 갇혀 치료를 받습니다. 자, 용의자의 딜레마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두 명의 용의자 A, B가 독방에 갇혀 취조를 받습니다. 둘 다 침묵하면 1년씩 살고 나옵니다. 이게 최선의 결과죠. 하지만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침묵한 사람은 10년의 독박을 씁니다. 둘 다 자백하면 5년씩 살아야 하죠. A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B가 침묵할 때도 자백하는 게 이득이고 B가 자백할 때도 자백하는 게 이득입니다.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나에게 무조건 유리한 전략, 이를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둘 다 우월적인 전략을 자백을 선택해 5년씩 살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 1년으로 막을 내릴 수 있는데도 배신을 선택하는 이 슬픈 균형.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의 대결인데요. 이제 확장된 세계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의자의 딜레마와 달리 우월 전략이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남편은 축구장에 가고 싶고 아내는 오페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따로 노는 것보다 싸우더라도 같이 있는 게 둘 다 행복합니다. 이 게임은 축구장 가기와 둘 다 오페라 가기라는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아 서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기싸움이 벌어지죠. 혼합 전략 내시 균형과 최소 극대화 전략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처럼 딱 떨어지는 내시 균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내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각각 뭐 이렇게 섞어서 상대방이 내 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타짜랑 내 심리를 뚫고 있다면 나는 내가 입을 수 있는 최대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안전방 전략인 최소 극대화 전략을 짜서 방어해야 합니다. 한쪽이 따면 한쪽이 있는 정합 게임에서 주로 쓰이죠. 만약 이 게임을 한 번만 하고 매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한 반복 게임은 만약 딱 100번만 한다고 정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100번째 판은 어차피 다음 판이 없으니 무조건 배신을 때릴 겁니다. 그럼 99번째 판도 역으로 배신하게 되죠. 이를 역진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끝이 정해진 게임은 결국 첫 판처럼 배신으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무한 반복 게임은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가 이번에 의리를 지키면 나도 다음 판에 의리를 지키고 너가 배신하면 난 평생 너랑 절교하라는 보복 전략이 가능해지므로 무한 반복 게임에서는 드디어 배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내시 균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순차 게임과 완전 균형 신비성 조건. 동시에 패를 까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두고 다음 쪽이 두는 순차 게임입니다. 아까 슈타게의 버그 모형처럼 먼저 지르는 선전 효과가 나타나죠. 이때 기존 기업이 진입하려는 신생 기업에게 너 우리 동네에 공장을 차리면 내 가격 빵원으로 내려서 다 같이 죽을 줄 알아 라는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은 통할까요? 신생 기업은 머리를 굴려봅니다. 막상 내가 진입하면 쟤도 살아야 하니까 진짜 가격을 영원으로 내리지 못할 텐데 이처럼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실천할 수 없는 뻥카 협박을 신빙 수 없는 위협이라고 합니다. 이 뻥카를 다 제거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짜 균형만을 찾아내는 것을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고 부르며 심리적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진정한 균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경매 방식인데요. 이제 영국식 경매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공개 경매고 네덜란드식 경매는 높은 가격에서 내려오다가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그 가격을 내고 낙찰하는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고요. 최고가 밀봉 경매는 비밀리에 써서 최고가를 쓴 가격이 그 금액에 낙찰되는 방법이고 차점 가격 밀봉 경매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 가격은 2등이 써서 낸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
차점 가격 밀봉 경매는, 자 여기서 차점 가장 아름다운 경매는 차점 가격 밀봉 경매입니다. 2등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람 눈치 싸움 할 필요 없이 자기 신이 생각하는 물건과 진짜 가치를 선호하게 솔직하게 적어서 내는 것이 최고의 우려 전략이 되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죠. 경매에서 조심해야 할 함정은 승자의 저주입니다. 최고권 가격 최고권 경매처럼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물건을 샀을 때 그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써서 낙찰받았던가 결국 승리한 뒤에 회사가 파산해 버리는 비극을 뜻합니다. 자, 경제적 지대와 불평등성의 측면인데요. 자, 오늘 과점 시장에, 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코카콜라, 그리고 매일 통신비를 내는 스마트폰 통신사, 그리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중고거래까지 이 모든 현상을 단 하나로 요약하면 과점시장과 게임 이론입니다. 이 파트는 경제학에서 가장 흥미난 심리전과 눈치 싸움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모형과 수식 때문에 좌절하였던 분들을 위해 단 하나의 개념도 빼놓지 않고 현실 예시를 들어 자세하고 길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흐름을 따라오세요. 과점시장과 게임 이론. 자, 일단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경제적 지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연적인 토지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 그림 혹은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 예술가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때 받는 금액의 100%가 경제적 지대가 됩니다. 공급이 유연한 경우도 있는데요.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손이 부족해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지원자가 금방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전용 수익으로 채워집니다. 이 지대의 개념은 현실 경제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쓰입니다. 일단 리카토 지대가 있는데요. 생산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지대입니다. 뭐 강남 한복판의 땅이 시골 땅보다 임대료가 훨씬 비싼 이유가 그거죠. 토가점 지대입니다. 정부의 인허가나 면허 등으로 진입장벽이 생겨 독점적 지위를 누릴 때 얻는 이득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정원화 제한된 전문직 면허나 택시파 면허평 가격을 뜻합니다. 슈페터 지대입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처음 개발했을 때 이를 퍼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뭐 제약회사의 독점 특허 기간 동안 버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부화 지대도 있습니다. 서양 산업이라 새로 들어온 경쟁자가 없어 기존에 남아있던 소수가 독점하여 얻는 이득입니다. 은행의 아주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 등 다룰 줄 아는 은퇴 직전에 개발자의 높은 몸값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대는 시장에서 희소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당한 대가,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의 연봉, 뭐 기술의 혁신일 때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를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생산자의 노력을 돈을 통해 버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로비를 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여서 인위적인 독점 지대를 얻으려고 처절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자원을 낭비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학에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준지대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마셜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경제적 지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닮았다고 해서 준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인간이 만든 생산 요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초과 이득을 뜻합니다.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시간과 공급 조절 기능 여부에 따라 있습니다. 경제적 지대는 자연적인 토지나 인간의 천부적인 재능처럼 장기적으로도 공급을 절대 늘릴 수 없는 것에서 생깁니다. 준지대는 기계, 공장, 건물처럼 당장 한두 달 안에는 새로 만들기 어렵지만 시장이 지나면 언제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제 예시를 들면 마스크 공장 기계가 있는데요. 갑자기 전염병이 유행하여 마스크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마스크를 찍어내는 특수 기계는 당장 새로 주문해요. 설치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공급이 딱 묶여 있죠. 마스크 값이 폭등하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던 공장장들은 엄청난 초과 이익 준지대를 누리게 됩니다. 1, 2년 뒤 가격 제조 회사들이 기계를 대량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공급하고 너도나도 마스크 공장을 차립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마스크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기계에서 나오는 초과 이 준지대는 결국 사라집니다. 뭐 그래픽 카드도 있죠. 그 밖에도 여러 준지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은 애킨슨 지수인데요. 애킨슨 지수는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균등 분배 대등 소득과 사회 후생 함수입니다.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만족감을 주는 1인당 소득을 뜻합니다.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현재 불평등한 상태와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1인당 소득은 현재 실제 소득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됩니다. 현재 사회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자, 다음은 지니계수인데요. 지니계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니계수는 이 지니계수도 불평등을 반영하는 지수인데요.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완벽한 평행선과 실제 소득 분배 사이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 수치입니다.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아봤죠? 오늘은 무대를 바꿔서 생산자 즉 기업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사회 공헌이요. 고객 만족이요. 훌륭한 말씀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가정합니다. 바로 이윤 극대화 가설이죠. 기업은 무조건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업들이 경쟁하는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수많은 치킨집이 있고 모두가 똑같은 치킨을 만들며 누구나 쉽게 치킨집을 차리거나 접을 수 있고 가격도 정보도 투명한 시장이죠. 여기서 개별 기업은 힘이 없습니다. 시장이 정해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될 뿐이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개념이 있어요. 바로 생산자 잉여와 이윤의 차이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내가 최소한 이 가격만 받으면 치킨을 팔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더 높아져서 개이득 본 금액. 이유는 진짜 내 주머니에 순수하게 남은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비교하자면 생산자 잉여는 이제 가변 비용이죠. 가변 비용만 좀 제외한 거고 이유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모두 제외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치킨집이 돈을 엄청나게 잘 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치킨집을 차리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다 같이 적자를 보게 되면 문 닫는 집들이 생겨서 가격이 다시 오를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경제적 이윤이 0이 됩니다. 이윤이 0이면 사장님은 굶어 죽나요? 아니요. 여기서 0이라는 거는 내 노력과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는 다 챙기고 남들보다 더 먹는 초과 이득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독점 기업과 한계 수입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 설정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독점 기업이 진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왜 가격을 1억 원, 10억 원으로 끝도 없이 올리지 않을까요? 경쟁자가 없는데 내 마음이지 하고 가격을 억 단위로 올리는 순간 아무리 대단한 독점 기업이라도 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소비자가 안 사버리니까요. 독점 기업이라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독점 기업은 가격을 도대체 얼마로 측정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마법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정체를 수학 기호 없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한 명 더 잡으려다 기존 고객 놓친다. 이 공식을 이해하려면 독점 기업의 눈물겨운 판매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동네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능 1등급을 무조건 만들어주는 독점 입시 학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장님은 독점이니까 수강료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수강료를 100만 원으로 책정했더니 열성적인 부모님이 한 명 등록했습니다. 사장님이 욕심이 생겨 두 명으로 늘려주고 싶어요. 그럼 가격을 좀 낮춰야겠죠? 수강료를 90만 원으로 내렸더니 드디어 두 번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퀴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을 때 원장님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은 경제학 용어로 이제 한개 수입 MR은 얼마일까요? 이제 두 번째 학생이 90만 원 냈으니까 90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80만 원입니다. 왜냐고요? 수강료를 90만 원 내리는 순간 새로 들어오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100만 원을 내고 다니던 학생의 수강료도 똑같이 90만 원 깎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일 때 총수입이 100만 원이었다면 두 명일 때 총수입은 90 곱하기 2, 1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추가로 늘어난 수입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보다시피 독점 기업이 물건을 더 팔려고 가격을 내리면 새로 벌어들이는 한계 수입은 언제나 가격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 눈물겨운 딜레마가 바로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MR은 P1 마이너스 탄력성 분의 1. 수식이 나와서 어려우시죠? 알파벳 다 지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엡실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즉 고객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받느냐를 뜻합니다. 이 공식이 사장님께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너 물건값 올리고 싶지? 그럼 손님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둔감한지 그것부터 봐. 자, 실제로 보는 독점 기업의 밀당이 있습니다. 명품백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유일한 버스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독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필수제. 이제 어떤 외딴섬에 육지로 나가는 배를 독점으로 운영하는 선박 회사가 있습니다. 이 배를 안 타면 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소비자 태도는 이 배의 가격을 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려도 욕은 하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표를 삽니다. 가격이 아주 둔감하죠. 이 공식의 탄력성이 아주 낮아서 1에 가깝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공식에 의해 한계 수입은 거의 0이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을 굳이 더 태우려고 가격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팍팍 올려서 비싸게 받아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독점적이지만 눈치 보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탄력적인 상품들인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독점 명품 가방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분명 독점입니다. 하지만 백배와 다르게 우리 안 사도 굶어 죽지 않아요. 대체 다른 예쁜 가방이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더러워서 안 사고 손이 확 이탈합니다. 가격이 아주 민감합니다. 탄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숫자가 커지면 분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MR은 P에 가까워집니다. 손님이 가격에 엄청 민감해지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완전 경쟁 시장처럼 눈치를 보며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물건을 하나 더 팔 때 깎아줘야 하는 기존 손님의 손해가 적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은 이 아모로소 로빈스 공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렸을 때 손님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 탄력적이라면 기꺼이 가격을 낮춰라도 박리담회를 할 것이고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도망가지 못하는 비탄력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을 야금야금 올려서 폭리를 취하겠죠. 결국 시장을 지배한 독점의 왕이라도 결국 가격이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 참 교묘하게 경제학의 법칙이죠.
우리 카페는 달라요.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이름이 참 모순적이죠. 독점인데 경쟁이래요.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홍대 골목에 수많은 개인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 시장의 특징은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가게마다 파는 물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제품 차별화입니다. 옆집 카페는 연유 라떼가 맛있고 우리 집은 인테리어가 인스타 감성이 시기죠. 그래서 단골 손이 꽉 잡고 있는 만큼 동안에는 일종의 도전력을 가집니다. 단골들은 커피값이 500원 올라도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집 오니까요. 하지만 소문난 홍대 카페가 돈을 쓸어 담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도 나도 개성 넘치는 카페를 들고 이 골목에 진입합니다. 이게 많아지면 결국 장기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완전 경쟁자가 똑같아집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서 초과 이윤이 0이 되죠. 단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생산량이 적습니다. 왜냐고요? 사장님들이 단골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광고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꾸는 비가격 경쟁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가격이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자, 과점 시장입니다. 진짜 피 튀기는 무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시장에 거대 기업이 딱 몇 개만 존재하는 시장이죠. 제품이 완전히 똑같으면 순수 과점, 브랜드나 기능의 차이가 있으면 차별 과점. 이 시장을 강력하게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허심한 허핀달 지수입니다. 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서 싹 다 더한 값이죠. 이거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내가 가격을 내리면 난 어떻게 할까? 이게 추측 모형 네 가지가 배웠는데요. 이것도 아까 배웠습니다. 이제 카르텔과 불완전 단합인데요. 카르텔 이거는 이제 카르텔이 이제 서로 이제 카르텔을 이뤘을 때 서로 배신하는 게 더 좋다는 이유입니다. 처음 배신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데 카르텔은 언젠간 붕괴한다는 게 바로 이제 카르텔과 불완전 단합입니다. 그 다음 최소 극대화 전략이 있는데요. 이 미니맥스 전략은 게임에서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한 뒤 그 최악의 손실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적은 미니맥스를 이제 선택하는 미니멈을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최악 중에 최선을 찾는 지독하게 안전제일주의적인 전략이죠. 시청자들이 평소에도 저렇게 행동했었지 라고 무릎을 탁 치킬 만한 일상적인 예시와 조건을 활용해 유튜브용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략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나를 뼈저리게 괴롭히고 싶어 할 때, 이거 정합 게임인데요. 내가 100만원을 벌면 상대방이 100만원을 잃고, 내가 잃으면 상대가 버는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일 때 씁니다. 내가 망하는 게 곧 상대 이득이니 상대가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패만 던질 거라고 확신할 때 쓰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의 정보가 전혀 없을 때,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모험을 걸기보다 방어막을 치는 선택하는 합니다. 독박이나 파산을 피해야 할 때, 대박은 안 터져도 좋으니 제발 쫄딱 망하는 것만 막자라고 할 때, 이런 심리가 작용할 때 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어색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방이 한식, 중식, 양식 중에 골라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식성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내 머릿속은 어떻게 굴러갈까요? 세 가지 메뉴를 골랐을 때 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소값을 먼저 짜보는 겁니다. 양식을 고를 경우 상대방이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나 파스타를 극도로 싫어한다면 분위기는 개판이 되고 점수는 마이너스 50점으로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중식을 고를 경우 첫 만남에 치아가 끼고 입 주변에 춘장이 묻으며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 점수는 마이너스 30점입니다. 한식. 서로 상대방이 한식을 아주 좋아하지 않더라도 밥 먹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아무리 재미없어도 기본 방어는 하니까 최악의 점수 마이너스 5점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마이너스 점수들의 상황이죠. 마이너스 50점.
양식은 마이너스 50점, 중식은 마이너스 30점, 한식은 마이너스 5점. 여기서 최소 극대화 전략을 발동합니다. 이 세 가지 지우개 맛 중에서 그나마 수지가 맞는 덜 아픈 한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최악의 결과 중 최고를 선택한다. 이게 최소 극대화 전략입니다. 물건 파는 기업이 여기선 손님이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이 떡볶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파는 모습만 보였죠. 하지만 기업에도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이중적 지위입니다. 기업은 물건을 팔 때는 공급자이지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력이나 토지, 공장을 사올 때는 철저히 돈을 내는 소비자가 됩니다. 이렇게 노동이나 자본이 거래되는 무대를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 사장님이 알바생을 뽑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바생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아니죠. 알바생이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파생되어 생기는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즉, 생산 요소 수요의 성격은 철저하게 파생된 수요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동네에서 붕어빵 가게를 차린 사장님이 되었다고 빙의해 봅시다. 과연 알바생을 몇 명을 뽑아야 내 주머니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남을지 경제학적으로 계산기를 싹 두들겨 볼 테니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알바생이 알바생 한 명의 몸값과 가치를 계산하는 법인데요. 알바생을 뽑을 때 사장님은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얘가 나에게 얼마나 벌어다 주지? 그리고 얘를 뽑는 데가 얼마나 나가지? 이것만 비교해보면 돼요. 먼저 벌어다 주는 돈부터 계산해 볼게요. 경제학에선 이거를 한계 수입 생산 MRPL이라고 부릅니다. MRPL은 알바생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더 만들어낸 붕어빵의 개수에 그 붕어빵을 시장에 팔아서 추가로 번 돈을 곱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붕어빵 시장이 만약 가격이 딱 정해진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붕어빵 한 개의 가격이 곧 추가 수입이 되겠죠. 이때 특별히 한 개 생산 가치라는 예쁜 이름을 씁니다. 생산물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곡선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붕어빵 가격이 일정하니까요. MRPL과 BNPL의 곡선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붕어빵 가격이 일정하니까요. BNPL은 한 개 생산 가치라는 이름을 씁니다. 생산물이 완전 불안전 경쟁일 때 독점 사장님은 붕어빵을 더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 하죠. 그래서 MR이 P보다 작아집니다. 즉 MRPL 곡선이 VNPL 곡선보다 아래쪽으로 가파르게 그려지게 됩니다. 독점 기업은 직원이 벌어다주는 가치를 더 짜게 평가한다는 뜻이죠. 이제 사장님의 지출 장부입니다. TFCL, AFCL, 그 다음에 MFCL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가는 돈, 즉 비용을 볼 차례입니다. 장부를 세 가지로 쪼개 볼게요. 총 요소 비용 TFCL은 알바생들에게 주는 시급 총량입니다. 시급 1만원에 세금을 3명을 뽑으면 3만원이죠. 평균 요소 비용은 알바생 한 명당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 우리가 아는 시급 그 자체입니다. 한개 요성 비용은 알바생 한 명을 추가로 더 뽑을 때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만약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나 동네 시급이 1만원으로 딱 고정될 수 있다면 사장님은 첫 번째 알바생도 1만원, 두 번째 알바생도 1만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AFCL은 MFCL로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사장님의 황금 공식인 적정 요소 고용 공급 곡선 이윤 극대화 고용 조건이 나옵니다. MRPL이 MRCL일 때가 그 조건인데요. 알바생이 새로 들어와서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과 그 알바생을 채용하면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딱 같아질 때까지 뽑으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만약 벌어오는 돈이 더 크다면 알바생을 더 뽑아야 이득이고 나가는 돈이 더 크다면 적자니까 알바생을 잘라야겠죠. 이 조건을 바탕으로 시급이 바뀔 때마다 사장님이 직원을 몇 명 더 뽑을지 점 찍다 보면 결국 기업의 MRPL 곡선이 그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됩니다. 이 개별 기업들의 수요를 옆으로 싹 더하면 시장 전체의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근데 왜 어떤 사장님은 시급이 올라도 알바를 안 줄일까요? 시급이 올랐을 때 사장님의 알바생을 확 줄이는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쓰는지 결정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해요. 붕어빵 기계로 대체하기 쉬울 때 시급이 조금만 올라도 사장님은 더러워서 알바생 안 쓰고 자동 붕어빵 기계를 들여놓는다 하면서 알바를 확 자릅니다. 이 탄력성이 높을 때죠. 근데 붕어빵 인기가 하늘 찌를 때 시급이 올라도 손님이 줄을 서서 붕어빵을 미친 듯이 팔면 알바생을 자를 수 없습니다. 탄력성이 낮을 때죠. 총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클 때 재료빵에 붕어빵 재료비는 거의 없고 순수 인건비 매장이라면 시급 인상에 사장님은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여 알바를 확 줄입니다. 탄력성이 높다는 뜻이죠. 자, 알바생들의 속마음도 한번. 네, 알바생들의 속마음도 한번 알아봅시다.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는데 대체 효과는 시급이 5,000원에서 만원으로 오르는 거면 알바생은 생각합니다. 와, 이제 1시간만 놀면 1시간 손해보는 거네.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이득이다 하면서 노동 공급을 늘립니다. 소득 효과는 시급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폭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나 이제 3시간만 일해도 옛날 일주일 번 돈이 나오니네. 돈이 충분하니까 워라밸 즐기면서 파티나 다녀야지 하면서 오히려 일을 줄이고 여가를 늘립니다. 이 때문에 개별 알바생의 개별 농도 공급 곡선은 처음엔 우상하다가 시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꾸로 꺾이는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체 알바생을 다 합친 시장 전체 노동 공급 곡선 어떨까요? 10만원을 주면 직장인들도 붕어빵 나도 붕어빵 구울래 하고 새로 시장을 진입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여전히 우상향하는 예쁜 모형이 됩니다. 노동이라는 이제 알바 시급의 법칙인데 기업이 뽑는 이유와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시장이라는 거대한 밀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알바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볼 때 먼저 뭘 보죠? 그거는 시급과 연봉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시급은 누가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사장님 마음대로? 아니면 국가 마음대로?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이란 거대한 무대에서 기업과 우리가 치열하게 밀당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굴리는 장부 속 비밀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왜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놀고 싶어 하는지 그 기묘한 심리까지 아주 친근한 예시로 싹 다 풀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라운드. 치킨집 사장님은 어떤 알바생을 좋아할까? 자, 여러분이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알바생을 뽑아서 치킨을 튀겨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시장에서 치킨을 파느냐에 따라 알바생의 가치를 다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내 치킨집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때 동네 치킨집이 수천 개가 있어서 치킨 가격이 딱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태이죠. 이때 알바생 한 명을 뽑았더니 치킨 한 마리에 5마리를 튀겨냅니다. 그럼 알바생이 나에게 벌어다 준 가치는 얼마일까요? 5 곱하기 2 10만 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 생산 가치 VNPL이라고 부릅니다. 물건 가격이 일정하니까 알바생이 벌어주는 돈 MRPL 한계 수입 생산도 10만 원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내 치킨집이 독점일 때 만약에 이 동네 유일한 특허 치킨집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바생을 더 뽑아 치킨 5마리 튀겨냈는데 이걸 시장에 팔려면 치킨 가격을 기준 2만원에서 18,000원으로 깎아야 합니다. 그럼 알바생이 추가로 벌어다는 돈은 10만원보다 훨씬 더 적어지겠죠. 결론은 생산물 시장이 불안전 경쟁 독점일 때는 가격을 깎아야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느끼는 알바생의 가치가 완전 경쟁일 때보다 훨씬 더 낮고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독점 기업을 직원을 더 짜게 적게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2라운드입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시급에 따라 알바생을 몇 명 뽑을지 결정한 것을 시장 전체로 싹 다 합치면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수요 곡선이 됩니다. 시급이 내려갈수록 기업은 부담이 적어지니 알바생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양하는 곡선 모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알바생을 더 뽑을지 말지 마음을 바꾸는 요소 수요 결정 요인과 시급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결정하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치킨이 얼마나 잘 팔리는가. 치킨이 미친듯이 잘 팔리면
시급이 올라도 알바생을 자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계로 대체하기 쉬운가. 치킨을 자동으로 튀겨주는 튀김 로봇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면 시급이 올라도 사장님은 알바를 자르고 로봇을 들여놔야 할 것입니다.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면 치킨집 운영비 중 80%가 알바비라면 뭐 시급 인상에 사장님은 엄청 벌벌 떨어지면서 예민해집니다. 탄력성이 높은 거죠. 이제 3라운드입니다. 이제 무대를 바꿔서 알바생이 노동 공급 곡선이 되봅시다. 사장님이 시급이 올려주면 민수는 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어 할까요? 경제학에서는 여기서 엄청난 반전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1만원에서 3만원 오를 때 대체 효과가 발동하고 3만원에서 50만원을 폭등할 때 소득 효과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후방 굴절로 노동 공급 고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되면 모두가 일을 안 해도 될까요?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급이 높을 때 일을 안 하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치킨집에서도 50만원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집에서 쉬는 대학생, 취준생들이 나도 치킨 튀길래 하고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 공급 구성은 예쁜 우상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분배의 경제학입니다. 자, 누군 왜 많이 벌고 자, 이번 파트는 시장 구조록의 마지막 관문이자 뉴스와 정치에서 늘 뜨거운 감정이 소득 분배와 불평등 파트입니다. 개념이 조금 많고 통계 지표가 쏟아져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축구선수 손흥민의 연봉, 동네 유일의 대기업 공장, 로또 번호급 소득 격차 같은 자극적이고 확실한 현실적 예시를 들어 대본을 구성했습니다. 자, 왜 누군가는 더 벌고 사회는 불평등해질까요? 자, 여러분, 매달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벌지? 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한 건가? 경제학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산 요소의 독점과 소득 분배 이론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쥐고 흔드는 거대 세력의 기싸움부터 손흥민 선수의 어마어마한 몸값 속에 숨겨진 경제학의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측정한 통계 지표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장부 들고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특히 독점이라고 하면 물건 파는 대기업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도 독점이 일어납니다. 생산 요소의 독점과 한계 요소 비용 MFC가 있는데요. 예시를 들면 어떤 외딴 시골 마을에 아주 거대한 대기업 탄광 공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조건 이 공장에서만 일해야 돼요. 이 공장은 일자리를 독점한 수요 독점자입니다. 공장 사장님은 직원을 더 뽑으려면 이 동네 시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을 올려주면 새로 들어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도 다 시급을 올려줘야 하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더 뽑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한 개의 요소 비용이 시급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결국 사장님 비용을 아끼려고 완전 경쟁일 때보다 사람을 훨씬 더 적게 뽑고 시급도 후려쳐서 짜게 주게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갑질이죠. 반대로 공급 독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독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나 강력한 단일 노동조합이 뭉쳐서 이 임금 안 주면 우리 아무도 일 안 합니다 하고 공급을 끊어버리는 게 바로 공급 독점입니다. 쌍방 독점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대기업 탄광 공장과 강력한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쌍방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공식으로 임금이 정해지지 않고 영화수 타짜처럼 철저하게 누가 더 기가 세냐로 최종 임금이 결정됩니다. 자, 정부는 보너스를 나눠줄 때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로 기준을 삼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지대가 나옵니다. 손흥민 아까 준지대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 배웠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수백억인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전 수입이 있는데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위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불꽃 생계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고 조기 축구 코치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전 수입입니다. 경제적 지대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수백억 원을 줍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이라는 재능은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라 공급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최소한의 돈을 넘어 추가로 대박을 터뜨려 받아내는 보너스 수입을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연봉의 대부분은 바로 이 경제적 지대인 셈이죠. 준지대입니다.
토지처럼 평생 고정된 게 아니라 기계나 공장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잠깐만 누리는 임시 보너스를 뜻합니다. 코로나 때 갑자기 마스크 기계 공급이 부족해 마스크 공장들이 대박을 쳤던 게 바로 준지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환경 미화원처럼 위험한 건설 현장 노동자분이 다른 사무직보다 위험수당을 더 받는 것처럼 위험하고 더러운 일, 3D를 하는 대가로 임금을 얹어주어 격차를 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율과 이자율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있는데요. 은행 간판에 적힌 예금 금리 5%는 우리가 보이는 명목적인 이자율이고 실제 이자율은 구매력이 뜻합니다. 만약에 은행이 이자를 5% 주는데 올해 물가가 4% 올랐다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겨우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피셔 방정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개념은 뭘까요? 단순히 남 돈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을 성공시키거나 미래의 위험을 과감하게 분담한 대가로 사회가 정당하게 부여하는 보상입니다. 자, 우리 세상은 얼마나 평등할까를 보는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렌츠 곡선입니다. 그리고 지니 계수인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한 줄을 쭉 세운 뒤 인구 누적 비율에 따라 소득을 얼마나 가졌는지 연결한 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진 사회라면 완벽히 대각선이 되지만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이 선은 대각선 아래 뚱뚱하게 쳐지면 활 모양으로 꺾이게 됩니다. 많이 쉴수록 불평하다는 뜻이죠.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유토피아고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 돈을 다 차지한 불평등한 사회를 얘기합니다. 보통 0.4를 넘어가면 이 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경고등이 터집니다. 10분위 배율입니다. 상위 20% 소득에서 하위 40% 소득을 나눈 것입니다. 소득 5분위 비율입니다. 하위 20% 소득에서 상위 20% 소득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킨스 지수가 있습니다. 애킨스 지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미시 경제학의 최종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떡볶이 시장, 치킨 시장, 노동 시장처럼 시장을 하나로만 때리고 따로따로 분석했습니다. 이걸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떤가요? 정부가 기름값을 올리면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입고 배달 앱 이용료가 오르면 치킨 사장과 알바 사장까지 한꺼번에 요동을 칩니다. 세상 모든 시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움직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장을 단 하나의 퍼즐처럼 통틀어 분석하는 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걸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시장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떨어지는 아슬아슬한 균형의 세계, 그리고 과연 어떤 세계가 가장 행복한 사회인가를 연구하는 후생 경제학의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갈 겁니다. 뇌 말랑하게 풀고 바로 출발하시죠. 자, 왈라스 법칙과 파레토 효율성입니다. 자, 왈라스 법칙은 세상에 총 100개의 시장이 있을 때 99개의 시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보나마나 한 개 시장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균형이다. 이런 법칙인데 이 법칙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도 일반 균형을 수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완벽하게 효율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경제학의 바이블 같은 단어 파레토 효율성이 등장합니다. 파레토 우위입니다. 어떤 자원의 배분의 상태를 바꿨더니 다른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처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파레토 효율성입니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고서는 내 처지를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는 막다른 정점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완벽한 밸런스 패치 사회이죠. 파레토 효율이 성립하는 기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정점에 도달하려면 세 가지 소비, 생산, 종합이 자물쇠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소비의 효율성은 소비자인 영희와 철수가 사과와 바나나를 교환할 때 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두 과일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MRX가 완벽하게 똑같을 때까지 교환이 끝나야 합니다. 생산의 효율성은 공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때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술적인 교환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종합적 효율성은 이게 대박입니다. 소비자들이 나 사과 하나랑 바나나 두 개를 받고 싶어 하고 원하는 비율과 공장에서 기술적으로 우리 사과 하나를 줄이면 바나나 두 개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율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합니다. 이 소비와 생산의 기계적인 장점들 연결해 그래프로 이쁘게 쫙 그린 곡선이 바로 효용 가능 곡선입니다.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완벽하게 효율적인 파레토 정점들입니다. 이제 3라운드입니다. 후세인 경제학의 두 정리입니다. 제1정리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면 가격이랑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우리 사회를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직관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정리입니다. 후생 경제의 이 정리는 근데 시장에만 맡겨두면 파레토 효율적인 한데 그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굶어 죽는 불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정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재분배 뭐 하는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분배를 하는 그 후생 경제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사회 후생 경제학과 롤스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공리주의입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개인의 행복을 싹 다 더해서 총합만 크면 장땡인 사회. 그러니까 부자가 100을 털고 가난한 사람이 1을 얻어도 총합이 크면 오케이. 평등주의 있습니다. 평등주의는 개개인의 행복을 곱하는 사회. 한쪽이 0이 되면 전체 사회가 0이 되므로 극단적인 불평등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분배를 유도하는 사회입니다. 롤스주의입니다. 전체 사회의 행복은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의 행복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쇠사슬 법칙이 아닙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의입니다. 에로우는 민주주의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독재가 없는 완벽한 사회 선택의 기준이 만드는 것은 수학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걸 증명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마법의 사회 함수는 없다는 뜻이죠. 차선의 이론입니다. 파르토 이 효율성이 성립하려면 앞서 말하지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깨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라도 길을 쓰고 지키는 게 차선책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경제학적으로 이미 한 개가 깨졌다면 남은 조건들이 억지로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다 같이 깨져버리는 게 사회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씁쓸한 결론에 냅니다. 드디어 미시학 드디어 이제 왈라스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쫄 필요가 없는 수학적 치트키입니다. 아니 사장님, 시장이 딱 두 개라면 그렇게 계산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시장이 수천만 개인데 그걸 어떻게 경제학자들이 한 번에 다 계산합니까? 정말 똑똑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단 한 줄의 수식으로 해결한 천재가 바로 프랑스의 경제학자 레오 왈라테입니다. 그가 발견한 규칙이 왈라스의 법칙이에요. 원리는 기가 막히게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의 번 돈은 결국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다 전부 쓰인다. 즉 사회 전체의 총 지출과 총 수입은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단순한 약속을 시장 전체에 적용해 볼게요. 세상에 시장이 딱 3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시장 가격이 잘 안 맞아서 A 시장에서 물건이 남아두고 B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려서 남아둡니다. 그럼 왈라스 법칙에 의해 C 시장은 장부를 보지 않고 어떤 상태인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C 시장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초과 수요 마이너스 150만 원이 상태인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더했을 때 총합이 딱 0이 되니까요. 왈라스 법칙이 주는 진짜 소름 돋는 결론이 이겁니다. 만약 세상에 시장이 총 10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경제학자들이 밤을 새워 999개의 시장 수요와 공급을 완벽하게 맞춰서 일반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지막 1000번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왈라스 법칙에 의해 조사해보지 않고도 1000번째 시장은 자동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걸 왈라스 법칙이라 합니다. 수천만 개의 시장 중에서 마지막 단 한 개 무조건 자동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미지의 영역이 아무리 넓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반 균형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쓸모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미시 경제학의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시 경제학의 전체를 보고 배우면서 여러분이
좀 감명받거나 더 알고 싶은 점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